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이창호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전달되고 또 저에게도 유익한 경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키워드로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제조 준비 이렇게 뽑았고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제조 기업에서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제조업 이외에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글로벌 경쟁 환경에 이미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가 워크맨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크맨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워크맨 소니가 아날로그 시대의 대체 정말로 큰 히트를 치며 성장할 수 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소니가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변환되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한테 많은 주도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또 거기에 맞는 대처를 강구하지 못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이면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 그럼 경쟁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제조의 혁신에 있다고 저희가 믿고 그러면 제조를 어떻게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은 것도 제조 혁신을 어떻게 끊임없이 할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고 결국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이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뛰어넘을 것인가가 결국 저희가 디지털을 새로운 화두로 들고 그 디지털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양산 이후가 아니라 가급적 R&D 단계, 제품 설계 단계에서 또 제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했을 때 훨씬 더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변화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제조 준비 부분에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자, 터전을 닦자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제조 준비라고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처럼 이렇게 한 가지 제가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CEO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EO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변화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나 생산 방식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들은 CEO의 어떤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전임자가 그 새로운 신임 회장이 왔을 때 혹은 사장이 왔을 때 그 3가지 봉투를 준비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 이 봉투를 하나씩 열어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를 잘 경영하다 어느 순간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신임 CEO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더니 그 봉투에는 전임자를 비난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임 CEO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한 위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기고 그 다음 또 그 위기를 넘겨나서 다음 위기가 봉착했을 때 이 CEO가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에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하고 또 회사를 린하게 만든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고 이익 창출이 가능하겠죠. 마지막 3번째 봉투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오늘 이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제조 준비를 우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오늘 목차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왜 주제를 제조 준비에 포커싱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조의 혁신 혹은 제조 준비의 혁신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의 그 혁신을 위해서 혹은 제조 준비 혁신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의 기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화두를 삼고요. 그 결론으로서 저희가 디지털 제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제조가 우리에게 제조 준비를 하는 과정 혹은 제조를 하는 과정 혹은 제품 생산을 준비하거나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조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제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자재겠죠. 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니까. 그래서 자재는 저희가 여기서 보통상 머티리얼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기계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는 굉장히 자동화된 도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떤 회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 나가면서 노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메소드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조와 관련된 핵심 요소가 4M이라고 저희가 통상 일컫고요. 이러한 것들을 회사 내에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제품이나 제품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통상 제조료가 저희가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제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양질의 제품, 우리가 분량 있는 제품을 만들기 원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제품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포햄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또 누구를 투입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것인지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혹은 설비를 통해서 자동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재를 투입하는 단계에서 이 자재를 내가 사올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들 내가 이 공정을 3개의 공정을 할지 4개의 공정을 할지 이러한 공정을 쪼개서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 것인지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준비하는 엔지니어링 과정이 제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 준비의 과정의 특징들은 상당히 인터랙티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의 어떤 트랜잭션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고받고 또 어떤 새로운 결정 요소나 변경 요소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게 맞도록 결정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도록 적기에 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양질의 제품,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원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나 사람이나 자재에 대한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그러한 준비 과정 자체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조를 준비하는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을 통해서 또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회사 제조업이 영위해야 될 일련의 과정이고 이 과정 중에 중요한 핵심 요소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제조 준비 과정을 오늘
포커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혹은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은 품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산 이후에 제품을 팔아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에 불량인 제품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품질을 충분히 안전된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러한 제조 준비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90% 이상의 품질이 이미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상에서의 어떤 비용 자체가 결국 제조 원가인데, 이러한 것들이 양산 이전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실제 향후에 매스 프로덕션 들어갔을 때의 어떤 비용들, 즉 그것이 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텐데 그걸 충분히 줄여나가서 경쟁이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이펙티브니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준비를 하는 궁극적인 고얼은 무엇이냐?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품질을 확보하고 제조 원가를 낮추는 데 궁극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제조를 준비하는 엔지니어가 일을 잘했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품질을 낳을 수 있도록 제조 준비를 해놨느냐, 그리고 제조 원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느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사이클 타임 같은 것은 결국 이러한 제조를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대다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빨리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냐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다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 인도 과정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결국 제조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제조 준비의 목적 혹은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조 준비를 얼마나 이피션시하게 일을 잘 할 것이냐, 결국은 타임 투 마켓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궁극적인 제조 준비의 목표, 즉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조 원가를 낮추고 사이클 타임을 충분히 낮춰서 시장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기간이 어떤 회사는 1년이 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어떤 회사는 2년이 걸린다면 1년을 준비할 수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시장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제품을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타임 투 마켓도 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의사결정이 중요한 유연성이 됩니다. 내가 언제 마음먹어서 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결정했을 때 제조 준비 과정이 1년 안에 끝나느냐 2년 안에 끝나는 거냐는 시장을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제조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혀들 것이냐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앞에서 우리가 제조 준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이러한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조 준비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양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고 또 문제의 발견 건수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건수를 조기에 낮춰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제조 준비하는 과정 전체의 프로세스를 단축시킴으로 해서, 즉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 통해서 양산 이후에 그 프로핏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제조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여기서 이 표상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조 준비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높여서 제조 준비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클 타임인데 제조의 이후에 양산 들어갔을 때 한 제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또 생산 기술에서 혹은 제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궁극적인 키 메시지는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디지털로 가건 디지털로 가지 않건 제조 준비를 하는 회사들 혹은 생산이나 생산 기술 파트에서 혹은 품질 파트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며 과정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디지털 툴을 쓰냐 쓰지 않냐와 관계없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우리 핵심 지표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지표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품질, 비용, 원가 이런 측면 혹은 타임이라는 어떤 속도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포엠을 얼마나 잘 최적화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엠을 저희 다소 시스템에서는 PPR이라고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결국은 프로덕트 혹은 그와 관련된 부품이 될 것이고요. 프로세스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방법입니다. 그게 메소드가 될 것이고, 다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돼야 할 어떤 리소스들이 결국 맨이나 머신, 즉 설비나 사람이 될 것, 노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국 지속적으로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서 혁신해 나가야 될 텐데, 대표적인 것들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결국 공정에서 어떤 전체 라우팅을 줄여나가는, 즉 프로세스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제조 원가는 떨어질 수 있으며 그 관련된 제조 비용들은 또 시간들은 지속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혁신의 대상일 거고요. 다음 제품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제품에 관련된 부품의 수, 봄의 복잡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이러한 제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혁신의 대상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DFM이나 DFA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Design for Manufacturability나 Design for Assembly, 즉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조성 혹은 어떤 조립성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제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즉 제조에 관련된 비용을 줄여나가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정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R&D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리소스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체 설비의 레이아웃이나 혹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점, 난이도나 작업자들의 어떤 무슨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성을 최대한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설비를 최적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혁신의 대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혁신의 도구들을 삼고 있는 것이 과거 산업공학 쪽에서 계속 지속되어 온 방법들 혹은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에서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제조나 제조 준비 단계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린 매니팩처링이나 식시그마나 도요타 생산 방식이나 TQM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생산 준비나 생산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과정들을 최적화해 나가고 극대화 나가는 과정들이 전통적으로 혁신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한계나 혹은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혹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가 오늘 말씀드리는 디지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날로그적인 방법 이외에 하드웨어적으로, IT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기기들과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드웨어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와 같은 그러한 실감 있는 3D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서도 손쉽게 서로 콜라보레이션 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금 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공학적인 방법론들이나 알고리즘들이나 최적화된 기술들이 이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물리적인 세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근사화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델링 기술과 또 어떤 최적화된 기술들 그리고 온라인 기술들이
결과적으로 접목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고 다양화된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제조 기술들, 즉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와 통합하고 접목하고 새롭게 융합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의 키 메시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를 수 있냐 하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논의되고 있고 협의의 어떤 정의도 있고 광의의 정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조에 얼마나 잘 적용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느냐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큰 개념에서 즉 광의의 디지털 매니팩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디지털 툴을 제조회사가 활용하는 것 전체를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뭐 ERP 시스템이나 혹은 MS 시스템 혹은 여러 가지 퀄리티의 어떤 양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디지털 매니팩처 부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는 기계, 즉 자동화된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디지털 툴과 접목한 이후에 그것들을 컴퓨터 안에서 그를 컨트롤하고 또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수 있는 내용들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 출발점은 일단 R&D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혹은 개발 이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입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장을 짓기 전 혹은 짓는 과정, 제조 준비를 하는 과정, 또 제조 준비가 끝나고 실제 양산에 들어간 이후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제품이 팔린 이후에 이 제품의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소 시스템에서는 최근 이러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관여하는 분야가 델미아라는 그 브랜드와 그 제품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실제 R&D 부분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제품부터 제조 준비를 하는 과정 혹은 양산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지능적인 툴을 통해서 혹은 어떤 디지털 제품을 통해서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전체를 저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저희가 다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를 양산한 이후에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 이러한 메인 프로세스 상에서도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저희가 제조 혁신의 기반, 뉴 기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런 걸 저장해서 쉐어가 가능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리얼타임으로 또 콜래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그 장점들을 다 흡수하면서도 디지털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다 활용해서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의 기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혹은 공정을 설계하는 과정 혹은 설비를 준비하는 과정 이러한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어떻게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그 부분에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어떤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혁신의 요소, 대상이 되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 혹은 포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이러한 제조 과정들을 혁신의 기반으로 삼아 나갈 것인가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중요한 요소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포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 즉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과정, 즉 R&D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어떠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고요. 또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라고 제가 여기 정해놨지만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 이 제조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삼아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요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관련된 내용들이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 계획이라고 부르죠. 앞쪽에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은 제품 설계라고 저희가 부를 거고요.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 과정은 공정 설계하는 과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한 축이 또 컨트롤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이 개념적으로 공정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제 제품을 실현하는 과정들은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를 준비하고 궁극적으로 리소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트롤 엔지니어이고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PLC를 다루는 문제, 혹은 NC 설비를 다루는 문제, 혹은 어떤 로봇을 다루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작업 지시를 내려서 작업을 오류 없이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컨트롤 엔지니어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어떤 모델, 즉 보험을 다루는 문제와 또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 즉 BOP 혹은 라우팅 등을 다루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리소스 모델, 설비나 공장, 즉 소위 이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 팩토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팩토리는 어떤 좁은 의미로 보면 설비에 대한 모델링을 디지털 팩토리로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팩토리에 대해서 공정까지 포함된 어떤 내용들을 디지털 팩토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팩토리 자체가 새로운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준비해 놓은 어떤 그 데이터의 집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프로세스 또 프로세스와 리소스 설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그것들이 잘 모델링되어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드웨어 기반이나 네트워크 기반들을 당연히 잘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런 이러한 것들이 그 원타임 액티비티, 즉 한 번 준비하고 끝날 수 있으면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데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요즘에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신제품의 컨셉을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제품을 모디파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변경 관리나 변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들이 이미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모델 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전파되고 알려주고 변경 가능하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제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결국은 어떤 특정 부서, 제조에 어떤 관련된 부서나 품질 혹은 제조 준비에 관련된 혹은 R&D 관련된 부서에서만 알고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와 관련된 부서, 또 제품의 홍보와 관련된 부서, 심지어는 또 메인테넌스 하는 부서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러한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 설계 변경이나 제품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R&D 프로세스와의 어떤 연결, 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제조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조를 운영하는 어떤 그룹들이나 시스템과의 연결, 즉 ERP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또 실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컴퓨터 안에서만 끝나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생산을 해야 될 설비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변경된 내용들과 새로운 내용들과 정보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막힘없이 연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기반, 또 어떤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 우리가 제조의 혁신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 연결 과정을 준비하고 또 변경 관리를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 또 어떤 제일 좋은 방법,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활용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이제,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결정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수단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특히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신제품 개발하는 과정, 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 이 과정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심지어는 제품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조차도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한 비용이 들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 혹은 주어진 버짓, 예산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개념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개념적인 제품 모델을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해볼 수 있는 토대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 즉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될 것이고, 그 중요한 요소가 디지털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일맥상통한 분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뤄낼 것이냐, 중요한 요소고요. 이러한 혁신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의 목업을 만들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새롭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실제 파일럿 제품을 만들어서 목업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파일럿 생산 시설을 가지고 생산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제품도 어떤 3D로 디지털화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또 공장도 디지털화된 공장을 가짐으로 해서 미리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기존에 있던 제품에 대한 개념, 혹은 기존에 있던 생산에 대한 개념을 재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다양한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CEO 레벨이나 의사결정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점이 될 것이고요. 좀 더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내려가서 보실 때 첫 번째가 어떤 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입니다. 물론 최근에 CAD 툴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서 CAD 툴을 통해서 3D로 제품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설계 자체가 어떤 DFA 혹은 DFM,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제조 가능성이나 어떤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차원에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설계자가 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제조의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내용들 혹은 제조에 대한 개념들을 미리 적용함으로 해서 제품의 설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과정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실 R&D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과 또 공정을 준비하고 하는 생산 기술 파트가 나누어져 있고 굉장히 그 사이에 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툴을 도입함으로 해서 상호간의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미리 사전 검증해서 넘겨주고 R&D에서는 또 제품을 설계할 때 그런 과정들을 미리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제조의 어떤 혁신을 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즘에도 뭐 많은 제조회사에서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양산 이후에 이게 제품이 굉장히 조립하기 어렵다든가 혹은 작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부터 다시 제품 부품을 다시 설계하고 제조 준비를 다시 하고 그 관련된 연관 공정들을 수정하고 관련된 설비들을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양산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를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함으로 해서 소위 late design change, 즉 설계 변경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과정을 막고 조기에 제품 설계 변경을 하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시에 검토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 도구로서의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DMU 자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일럿 생산 혹은 파일럿 제품을 디지털 환경 내에서 미리 해보는 것 자체가 DMU인데 이러한 모급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즉 신제품을 설계하고 실제 생산하는 과정 중에 많은 비용이 이러한 모급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 하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금형을 다시 준비하고 실제 그 금형을 통해서 제품을 몇 가지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생산성도 검토하고 또 사용성도 검토하고 또 어떤 메인티넌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 모급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제조 비용이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모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도 미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결과적으로 어떤 디지털 팩토리 혹은 디지털로 구성된 리소스들 혹은 어떤 치공구 혹은 물류,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가공성과 조립성 이런 것들을 투자 전에 이미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제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 혹은 파일럿 라인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DMU를 도입하는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툴을 적용해서 디지털 매니팩처링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출발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디지털 매니팩처링 준비하는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동시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설계 쪽에 피드백을 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제조를 준비하는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정을 설계하는 과정에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프로세스 플래닝을 하는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또 인터랙티브하게 컴퓨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디지털 공정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야를 CAPP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프로세스 플래닝이라고 부르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 플래닝을 컴퓨터 툴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인지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많은 비용 절감과 어떤 혁신의 요소가 여기서 출발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제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비나 이러한 모델들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급이나 실제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모급 또 디지털 공장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이 결국은 디지털 매니팩처링 툴이 될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 공정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봄, 즉 설계자들이 만든 제품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생산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N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의 공간 혹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검증하고, 또 제조와 관련된 사이클 타임을 체크하고 또 확보하고,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 공장을 지을 때 검토했던 스루풋, 즉 시간당 생산량 혹은 시간당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개념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툴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제품의 복잡도를 떠나서 이 툴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고, 또 다음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의 방법들을 큰 돈 없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공정 검증 분야가 그런 분야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어떤 한 제품에 대한 공정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실제 이 제품을 우리가 양산에 흘렸을 때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같이 생산해야 한다면 어떤 프로덕트 믹스 상황, 즉 홀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신공장을 짓지 않고 기존의 공장에서 이 제품을 흘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혹은 신공장을 지어야 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물류를 좀 최적화하고 또 공장에 관련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툴이 결국은 생산 물류 최적화 관련된 디지털 매니팩처링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디지털 도구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굉장히 그 알고리즘들이 최적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중에 한 툴이 이렇게 물류 최적화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류 최적화 툴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서플라이 체인이 존재한다면 어느 회사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공장을 짓기 전에 신규 라인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적화된 물류나 버퍼 스페이스나 최적화된 리소스 투입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 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어떤 물류나 혹은 버퍼 스페이스나 어떤 프로덕트 믹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제조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양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혁신의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가시화 부분입니다. 결국 제품을 3D로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실제 작업하는 과정상에서 3D 제품이 가지고 있고, 제품을 3D화해서 가지고 있고, 혹은 부품을 가지고 있고, 작업자나 사람이나 치공부를 3D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조립하는 과정에 간섭은 없는지, 또 부품 간의 간섭은 패스상에서 간섭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조립을 할 수 있는 패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마운팅하는 과정이나 시트를 넣는 과정이나 혹은 앞에 대시보드를 조립하는 과정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내에서 제품을 패킹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설계하는 사람은 제품을 가장 패킹을 잘해서 최적화된 어떤 공간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 제품 안에서 그걸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검토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품을 바꾼다든가 조립 시퀀스를 바꾼다든가 설비를 바꿈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볼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툴로서 3D 가시화 방법 혹은 조립 순서를 디지털 툴, 3D 툴을 활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람에게는 로봇이나 로봇이나 어떤 설비에는 결국 우리가 머신이 읽을 수 있는 코드를 내려보면 해서 자동화할 수 있고요. 사람한테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생산 기술 파트나 R&D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해서 작업에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작업 지시 준비를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생산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문서로 된 내용들이 단지 텍스트 형태로 내려갔고 최근에는 도면을 통해서 2D로 도면을 그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D로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동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자가 돌려보고 조립 순서를 생성해보고 또 중간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가볍게 배포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설계 변경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빨리 현장 작업자한테 조립 전에 내려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생산 기술자가 어떤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계 변경 내용들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들 작업자한테 정확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고요. 3D는 그러한 랭귀지가 됩니다. 서로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준비된 과정대로 조립하는 혹은 작업하는 과정들을 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3D 베이스로.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제조에서 3D를 활용하는 것은 제조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과정에도 쓰일 수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고 또한 사람은 설비처럼 무한정 일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로드 밸런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생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다소시스트 나온 툴에서는 과거의 마네킹과 다른 굉장히 인간과 닮은 이러한 휴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지어는 향후에 나올 제품은 자기 얼굴 사진 찍어서 여기다 입혀서 또 실제로 작업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와 같은 그런 제품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제조회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휴먼, 사람에 대한 3D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용성을 검증하는 단계, 또 가시성이나 어떤 제품을 다룰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냐를 검증하는 도구로 쓸 수 있고요. 제조 분야에서는 작업자의 작업성이나 어떤 보화나 혹은 메인티넌스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작업성, 편의성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용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분야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나 혹은 어떤 그 가공을 위한 NC 머신 등에 대한 코드, 컨트롤 코드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가 저희가 OLP라고 부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에서 우리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OLP가 뭐냐 하면 제품이 실제로 라인에 설치된 이후에 거기다가 어떤 실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소스 코드나 혹은 제품이 읽을 수 있는 어떤 소스 코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D 모델 안에서 실제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로 라인이 설치된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많은 자동화 과정들을 라인 설치와 동시에 끝낼 수 있는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궁극적인 목적, 즉 타임 투 마켓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어느 제조회사나 자동화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 자동화와 로봇을 활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자동화 해놓았던 라인들, PLC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모디파이해야 되는 과정이 생겼을 때 그 과거에 만든 PLC 소스 코드를 손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그 PLC 코드들을 리버스로 다시 PLC 접속해서 코드를 읽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3D 모델상에서 재표현한 다음에 혁신을 하고 다시 코드를 모디파이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화된 내용들이 회사 전체적으로 전파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기관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설계 변경 내용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디지털 매니팩처의 중요한 요소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시스템, 즉 회사 안에 있는 PDM 시스템이나 제조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AMS 시스템 혹은 플래닝과 관련된 ERP 시스템과 혹은 SCM이나 심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연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툴이 준비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그래서 이러한 변경 관리나 기관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게 뉴 트렌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 분야입니다. 그리고 날리지 서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들에 이미 보관되고 있고요. 또 제품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산 이후 혹은 양산 전에 축적된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날리지를 습득하고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공법을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제품이나 기법들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나와 있고 디지털 매니징 분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 혹은 머신 러닝과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저희가 들어와 있고 실제 제조의 품질을 최적화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철강 산업이나 혹은 라이프 사이언스 쪽 혹은 제약업종 혹은 어떤 최첨단 반도체 쪽 이런 쪽에 산업이나 LCD 산업 등에서도 제조 공정과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날리지를 습득하는 과정에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실제 다소 시스템이 최근에 인수한 어떤 액젤 리더와 같은 서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어떤 제품 기반 하에서 매니팩처링에서 그런 것들을 또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3D 데이터 혹은 제품 혹은 설비, 공장 이런 것들과 결합할 때 저희가 3D K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컬러 코드를 활용해서 3D 이미지를 보면서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딘지 또는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분야가 어딘지 혹은 현재 제조상에 문제가 있는 분야가 어디고 쇼티지가 난 부품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고 그 부품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3D 형태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즉 공장의 어떤 문제, 메인테넌스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3D 데이터, 3D KPI를 활용해서 저희가 찾고 난리지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 가능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왔던 KPI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또 양산 이후의 제조의 리드 타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사 안에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발견하고 공유하고 또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사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심지어는 최근에 친환경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원자재 혹은 문제가 되는 공정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정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 관련되어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에러가 없는 제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토대가 결국 이러한 디지털 툴을 활용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기업에 도입해서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내야 될 텐데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면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툴을 도입하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우리가 이 툴을 왜 도입하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제조회사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고 그 혁신의 기반은 결국 제조 쪽이고 제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디지털 툴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미친 것이 뭐냐? 늘 같은 방법, 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미친 짓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달라지길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방법, 즉 디지털 툴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중요하고 또 경영자 레벨에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결국 세 가지 봉투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봉투에는 전임자를 비난하라 라고 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이 신임 CEO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답니다. 그게 뭐에 써 있었냐면 또 다른 세 개의 봉투를 준비하라 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어떤 체인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제조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툴을 우리가 세 가지 봉투와 같은 입장에서 디지털 툴,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시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디지털 마네킹에 이렇게 손을 들고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쪽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시청을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제가 넘어가고요. 김평곤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윤일채님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 E봄과 N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고 제조 KPI가 3D KPI가 무엇인가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E봄은 엔지니어링 봄입니다. 그래서 제조 설계, 제품을 설계하는 자 입장에서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관점에서 최적화된 어떤 봄 구조, 즉 자재 리스트와 자재 스트럭처가 E봄이고요. N봄은 생산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자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매니팩처링 빌 오브 머티리얼이 N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봄 단순하게 볼펜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N봄은 볼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스트럭처된 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제조의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make or buy라고 하는 만들 것인지 사올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 자기 회사에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소싱해서 사올 수 있는 것은 사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그에 따라 봄 구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재 리스트가 달라질 수 있고 스트럭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N봄이고요. KPI는 결국은 Key Performance Index 혹은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조 쪽에는 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통적인 KPI라고 하는 제조 KPI 쪽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클 타임이나 스루풋이나 리드 타임이나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3D KPI라는 것은 저희가 다수 시스템을 새롭게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3D 팩토리 혹은 3D 제품 모델을 우리가 어떤 KPI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3D화해서 컬러 코드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3D KPI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조 KPI 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준비 과정에 있다면 지금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 컨트롤 랭귀지가 준비된 제조 공정이 어디까지 있고 준비 안 된 공정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전체 제품 생산 공정에서 양산 이후에는 어디가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다를 3D 팩토리 상에서 3D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팩토리 혹은 3D 모델을 갖고 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3D KPI를 불러서 새롭게 지표화하고 보여드리려고 붙인 것이 3D KPI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우리 박인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라인이나 공장 등 전체 투자 금액 기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디지털 목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 보는지.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디지털 목업 자체는 제품의 복잡도에 따라 사실은 투자 ROI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생산 준비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 단순하면 제조 준비도 단순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제품은 단순할지라도 공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과 설비를 같이 보는 관점에서 DMU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 범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3D 툴을 이미 쓰시고 설계를 하고 계신다면 DMU와 관련된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을 수 있고요. 또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하는 범위까지 확장하겠다 하면 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제품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디지털 팩토리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홍창호님 분석, 홍창님께서 패턴 분석 및 알고리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주셨고요. 알고리즘 사용자가 구현한 알고리즘 적용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어떤 패턴 분석 알고리즘도 존재하고요. 또 혹은 저희 툴 기반 내에 어떤 우리 툴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든지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툴을 활용해서 연결해가지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즈 해나가면서 알고리즘 있으시면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윤일채님은 제조 KPI과 3D KPI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외에 PLM과 DM의 연계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PLM은 어떤 PDM 혹은 설계 툴, 디자인 툴, CAD 같은 디자인 툴, 그리고 디지털 매니팩처링 툴, 또 해석 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혹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혹은 제품을 메인테넌스 하는 과정에 제품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전체 과정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툴이 PLM을 볼 수 있을 거고요. DM은 특별하게는 제조와 관련된 어떤 디지털 툴, 특히 그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D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PLM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희님이 질문해 주신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윤일채님도 아까 답변을 드렸고 김형진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DM을 적용해서 혁신을 이룬 기업과 그 사례를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먼저 디지털 매니팩처링 툴을 좀 좁은 범위, 제조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놓고 본다면 대표적인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나 항공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 대표적인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 같으면 도요타나 혼다, 닛산 이런 일본 회사들하고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나 뭐 GM대우나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매니팩처 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유럽 쪽에 미국의 GM이나 또 유럽 쪽에 PSA, 푸조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런 툴을 도입해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항공 사례 같으면 이제 보잉이나 이런 회사들, 또 저희 다소 시스템의 다소 에비에이션이라고 다소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런 툴을 잘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그 카이, 그 한국항공 같은 경우가 이런 툴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제조 준비와 또 제품 설계, 또 실제로 제조 현장에 있는 툴을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작업 지시를 3D로 내리는 것, 이런 것까지 지금 혁신적으로 이러한 툴을 도입하고 있고요. 제조 준비를 넘어서서 다양한 생산 쪽까지 내려가면 사실 훨씬 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항공을 넘어서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 쪽에 그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문제를 다룬다든가, 공장을 짓기 전에 어떤 혁신을 미리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또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 마이닝 툴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제조 준비나 제조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이미 지금 활용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13가지 정도의 어떤 분야에 따라 산업들의 특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좋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응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창호님 또 질문 또 주셨습니다. 디지털 제조인 만큼 실제 제조 과정과 시뮬레이션 관계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시뮬레이션과 실제 제조 간의 공정 제어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말씀을 공감합니다. 예. 실제로 가능합니다. 현재 툴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PLC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PLC에 있는, 실제 PLC를 저희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컴퓨터 안에 실제 3D 설비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PLC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PLC 프로그램을 이 3D 모델에다 집어넣고 컴퓨터 안에서 이 설비를 내가 움직이면 실제 그 결과가 실제 PLC에 연결이 돼서 PLC가 어떤 동작을 시작하고요. 그 결과가 다시 컴퓨터 안의 모델로 들어와서 전체 시퀀스와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PLC 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PLC 코드에 검증한다든가, NC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가, 로봇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자체가 실제 개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설비들까지도 제어하고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분야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 거기까지 와 있고요. 이미 제조 현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현규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PLM을 중소업체들이 도입하기엔 비용면 구축 과정에서 복잡 어렵지 않은지요?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M 도입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툴들을 한꺼번에 다 도입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툴과 혹은 PLM과 관련된 다른 툴들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효과가 나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툴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과 CEO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툴을 어느 분야에 도입하면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의외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 가지고 물류 레이아웃을 바꿔서 생산 쪽에 관련된 어떤 지속적인 투자 비용을 낮춰간다든가 생산 비용을 낮춰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품이 3D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제조 설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검증 또는 3D 구축을 통해서도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3D 팩토리에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지털 3D 모델만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모델만을 가지고도 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동차 회사에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모든 공장을 3D로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8대2 법칙 있잖아요. 20%의 어떤 내용들이 80%의 어떤 전체를 결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되는 20%의 어떤 공정들 혹은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 공정들만을 간단하게 모델링해서 우리가 3D로 검증해 봄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전체 비용의 어떤 80% 줄이 나간다든가 전체 품질 문제의 80%를 거의 잡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실제 가능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 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관련되고 의외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툴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토대를 다 만들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속 가능한 어떤 제조 혁신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요. 제가 질문을 이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김형진님 또 질문 주셨는데 3D를 이용하고 있지만 업체의 데이터를 최종 보낼 때는 결국 2D로 전환합니다. 예, 이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2D는 과거의 전유물로 본다면 3D를 최종 승인 데이터로 하여 업체 배포하고 아웃소싱되는 이 부품이 공장에 입고될 때 이 3D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검사 단계도 현재 가능 사용이 있는지요? 예.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기술적인 한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거에도 3D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와 어떤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다소 시스템은 버전 6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에 파일로 돌아다니던 3D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함으로 해서 굉장히 그 보안을 강화했고요. 서플라이 체인들, 아웃소싱하는 협력업체들과 서플라이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리뷰하고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가벼워진 데이터를 서로 3D로 돌려가면서 협업하고 채팅할 수 있고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이미 저희가 다 해결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받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윤일채님께서 다소 델미아와 다른 CAD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 문제는 없나요? 예, 이 문제는 사실은 3D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델미아라는 어떤 데이터 매핑 툴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한계라기보다는 CAD 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CAD 툴 간의 호환성 문제로 결국 귀결될 거고요. 이러한 CAD 툴들의 호환성 문제는 사실은 IGES나 혹은 그 제품과 제품 간의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하는 툴들이 저희 다스에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유지나 프로엔지니 툴들도 가져다가 인터페이스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까지 가능하면 CAD 툴로서 다른 회사 제품을 쓰더라도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델미아로 도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D 팩토리를 구축하는 문제에는 또 다른 툴 갖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현실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 사용하시든 3D 리소스 데이터나 3D 제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3D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로봇들을 이미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3D 데이터를 컨트롤러까지도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인터페이스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모델들이 없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혹은 쉽게 드로잉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받고요.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 저희 다소 시스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저희가 좋은 도입 방법에 대해서 논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